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요인들 마찬가지로 오늘도 한 장으로 좀 그려봤는데요.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상황이지만 보여주듯이 관세 불확실성의 미국 소프트웨어 약세, 비트코인 약세 등등 변수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업종단에서는요. 일단 철강 관련해서는 정부가 중국산, 일본산 열연 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 여당이 오늘 스테이블코인 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지수 요인 클로즈업해서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초반부터 코스피는요 5,900선을 터치하며 저력을 보여줍니다. 다만 오랜만에 우리 시장은 전강 후약의 모습을 보여줬죠. 오후장 들어서 힘이 빠진 이유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 소위 플랜 B를 10%에서 15%로 인상한다고 일요일에 밝혔습니다. 이 부분이 장중에 나스닥 선물을 통해서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나스닥 선물이 0.7%포인트까지 하락하기도 하면서 우리 시장 밀립니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뉴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대규모 공격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외신 보도도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갈등, 불확실성이 부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동성의 바로미터인 비트코인,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65,000달러 선 아래까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자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흔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 경계감도 여전한 상황이죠. 간밤 이 경계 요인들에게는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은요 보시듯이 64,000달러 선이 위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등장한 또 한 가지 변수, 바로 엔트로픽발 AI 소프트웨어 불안감입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가 산업의 지형을 변화시킬 거란 경계감이 다시 부각이 된 건데요. 엔트로픽이 클로드에 보안 기능을 추가하자 간밤에 미국 사이버 보안주들이 밀렸고요. 여기에 이외에도 IBM은 13%까지 하락하게 되는데 클로드 코드 코볼 현대화 지원을 발표하면서입니다. 이 코볼 코드는요, 1960년대 개발된 기업용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언어로 여전히 은행, 보험, 정부 시스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 중입니다. 이 IBM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가 컨설팅으로 코볼 코드의 현대화 그리고 유지와 보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을 받으면서 밀렸던 건데요. 아직 미증시는요, AI로 인한 지형 변화에 대한 우려는 떨치지 못했고 이에 기술주들이 간밤에 흔들렸던 겁니다. 잠시 후에 반도체주 이야기하면서 더 들어가 보겠지만 우리는 하드웨어, 인프라 쪽의 분위기가 더 영향을 주기에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은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으나 일단 기술주들이 밀렸다는 점은 전반적인 투자 심리 자체에는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수 차원에서는요, 수급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시장의 결을 좀 알기 위해서인데 외국인 코스피 기준으로 보시듯이 4거래일 연속으로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요, 1조 원 넘게 매도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체크해볼 점은 추세 이탈이 아니라 그간 많이 올랐기에 비중을 조절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건데요.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글로벌 포트폴리오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의 비중이 높아졌고 그렇기에 비중을 맞추려는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힘 자체가 대단하다는 건 외국인 외의 수급에서 느껴집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어제 외국인이 1조 원 넘게 시장을 매도했을 때 이걸 받아낸 건 개인이었고요. 그리고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가 5천억 원 넘게 들어왔는데 이 또한 개인들의 ETF 매수를 통한 시장 유입으로 볼 여지도 있겠죠. 그리고 어제 시장에는요, 파격적인 전망까지 등장합니다. 노무라가 무려 올해 상반기 코스피 상단을 8,000선으로 올려잡습니다. 이 배경에는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전망들이 있겠는데요. 특히 메모리 기업을 중심으로 한 올해 코스피 기업들의 EPS, 주당 순이익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에 96%에서 129%로 올려잡게 됩니다. 노무라의 이런 전망 등을 보면 외국인이 바라보는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건데요. 결국 앞서 체크해본 글로벌 변수들이 진정되는지가 외국인 수급 반전의 신호가 될 거란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글로벌 변수들은 수급 차원에서도 주시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업종단에서는요, 반도체주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어제 출발은 강했습니다. 삼성전자는요, 19만 7천 원 선, SK하이닉스는 98만 원 선을 터치하면서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2월 1일에서 20일 수출입 지표가 공개됐습니다. 반도체 수출 예상대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보시듯이 15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34%나 증가합니다. 설 연휴 전에 밀어내기 수출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어쨌든 반도체 업황은 순항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수와 마찬가지로 반도체주 힘이 빠진 이유, 이벤트적으로 봤을 때는 경계 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도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엔비디아 실적 눈치 보기가 좀 있겠죠. 관련해서 JP모간의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눈높이가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4분기 실적이 예상을 상회할 것이라고 봤고요. 뿐만 아니라 실적 가이던스, 전망 역시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소프트웨어주가 미국에서 간밤 크게 밀린 가운데 이와 비교하면 간밤 미증시에서 하드웨어주, 반도체주는 선방했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서 체크해봤던 것처럼 실적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속에서 0.9% 상승했고요. 물론 마이크론은 1.6% 빠졌지만 샌디스크는 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간밤에는요, 아마존이 120억 달러나 투자해서 루이지애나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밝혔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 큰 틀에서 보자면요, 6시 마감한 야간 선물, 낙폭을 줄이고 0.35%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도체주가 쉬어가도 하방은 지켜줄 가능성 열어두고요. 그리고 시장의 결을 알 수 있는 업종별 특징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강했던 테마 안에서도 순환매는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는요,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수 있는 MLCC가 넥스트 디램, 그러니까 디램처럼 가격 인상 사이클에 들어갈 거란 전망 속에서 최근에 질주를 하고 있죠. 여기에 LG전자는 개별적으로 봤을 때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어제 특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상법 개정안 수혜 섹터 안에서도요, 보시듯이 순환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강했던 증권과 은행은 쉬어가고 어제는 보험 지주 그리고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이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는요, 추가 뉴스도 함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국회 법사위를 어제 통과했습니다. 의결을 앞두고요, 야당의 본회의 거부 등 지연 소식이 증권, 금융지주 등의 차익 실현으로 이어진 전일장, 일단 여당은요, 다음 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서 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인 건데요. 주가 차원에서 보자면요, 차익 실현은 계속되면서 정규장에 플러스로 마감을 했던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들, 부국증권과 신영증권, 노루홀딩스가 애프터마켓에서 밀렸습니다. 한편 메커스는 오르는 등 엇갈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즉 관련주들은 개장 이후 종목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이 점 열어두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 치료 관련 뉴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보노디스크 간밤에 16%나 밀립니다. GLP-1, 아밀린 복합제이자 혈당 조절과 식욕 억제를 동시에 겨냥하면서 차세대 비만 치료제로 노보노디스크가 추진하려던 신약이 카그리세마와 관련해서 신약 임상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요. 84주 임상시험에서 환자 체중의 평균 감소율이 23%에 그쳤습니다. 일라이릴리 제파운드의 25%와 비교하면 이를 밑돈 건데요. 관련해서 주요 분석들,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기에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프리스는요, 투자자의 관심은 이제 M&A로 옮겨갈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BMO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만으로는 상황을 바로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면적인 비만 치료제 관련 전략 수정,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를 합니다. 앞서 기억하실 겁니다.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수석 부사장, 한국 기업과의 기술 제휴 및 M&A를 열어두고 있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물론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만 시장 순환매 성격으로 개별 바이오주 안에서도 급등이 연출이 되고 있는 장세 속에서 비만 치료제주로 오늘 수급이 돌지, G2G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 이슈도 있었죠. 개장 이후의 방향성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렇게 시장을 움직일 뉴스들 전반적으로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바로 이어서 이완수 대표와 함께 전략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뉴스들 자세하게 분석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나오실 때마다 정말 지수가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어제는 굉장히 오랜만에 전강 후약 장세로 끝났지만 어쨌든 장 초반에 코스피가 5,900선을 찍었다는 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보니까 노무라가 8,000피 전망을 내놨습니다. 왜 이렇게 이 8,000피라는 말이 입에 잘 안 붙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이런 기세라면 정말 8,000피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는 약간의 조정이 나왔고 글로벌 변수들도 여전한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이런 낙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번 주 안에 6,000선 도전 가능할까요?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가장 앞에서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일단 주식 예탁 자금이 지금 104조 원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 지속될 수가 있다. 이 정도 규모면은 사실 지난해 2025년도에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한 게 한 30조 원이거든요. 그것만 갖고도 주가 지수를 2,700에서 4,200까지 끌어올렸는데 지금 104조 원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전혀 부담이 안 돼요. 다 상세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 주식 예탁 자금만 봐도 일단은 증시에 이제 계속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계속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 보시면은 주요 업종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6년도 밸류에이션도 계속 상향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뭐 자동차, 조선 방산,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엔터, 화장품 이러한 주요 업종들이 계속 순환매를 이어가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본다 그러면 6,000피가 충분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어제하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대외 변수죠. 뭐 국제 유가가 상승한다든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그다음에 관세 문제가 있지만은 저는 이 정도의 어떤 증시의 펀더멘탈이라면은 충분히 극복 가능한 수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지수를 끌어내린다라기보다는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대내 변수도 지금 상법 개정 뭐 3차도 있고 한국은행이 이번 주에 금리도 동결할 걸로 전망되지만은 뭐 대내적인 변수도 되게 안정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 이번 주 충분히 6,000선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으니까요. 계속해서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앞서 앵커 브리핑 통해서 여러 가지 경계 요인들을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은근 기대를 하면서도 설마 예상을 밑돌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도 좀 그렇죠. 여전한 것 같아요. 전망치를 보니까 블룸버그 추산 기준으로 봤을 때 4분기 매출액 전망치가 658억 달러 수준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뭐 매출이 뭐 평균적으로 한 670억 달러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전년 대비해서 한 70% 상승한 대단한 성장세요. 대단한 성장세죠. 이렇게 나오기도 힘들고 이렇게 전망도 사실 몇 달 전만 해도 하질 않았거든요. 한 60% 정도인데 70%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블랙웨이라든지 루빈이라든지 지포스가 모두 2026년도에 완판이 됐을 거로 아마 젠수장 대표가 얘기할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189달러거든요. 뭐 오늘 지금 좀 올라서 190달러인데 200달러 한번 넘긴 후에 지금 한 2달 넘게 계속 200달러 지금 밑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뭐 추정 PR도 한 26배밖에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올해 최소한 한 매출 상향 조정을 한 60% 이상을 지금 잡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목표 주가도 지금 255달러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최근이죠. 지난주만 해도 제프리스하고 미즈호가 한 275달러까지 올렸어요. 그럼 그만큼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엔비디아 관련돼 있는 국내 주식들도 계속 저는 이번 주 내 실적 발표 전에 빨리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최근 들어서는 약간 반도체 주식,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마이크론이 조금 이제 밀리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사실 레거시 쪽이 좀 강하거든요. 그런데 다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국내에서도 최근에 보면은 레거시 쪽 반도체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였는데 반대로 AI 관련돼 있는 SK 하이닉스, 특히 이제 뭐 블랙록이 지분을 5%까지 늘렸어요. 거기다가 한미 반도체라든지 이스페타시 등 AI 관련돼 있는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짚어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AI 밸류체인, 그러니까 반도체주 안에서도의 순환매 가능성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수급 추이를 보니까 외국인이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팔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비중 조절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이 낮아져서 파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실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전반적인 매도세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 내 일단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커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AI발 지금 리스크도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자체가 관망세 또는 지금 투자 축소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우선 자금을 수익 실현하고 나올 때는 그래도 가장 편한 게 사실 삼성전자거든요. 이미 좀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도 이렇게 아직 높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은 가장 유동화하기 좀 편한 것이 삼성전자로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먼저 삼성전자를 수익 실현해서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여쭤봤는데 SK하이닉스도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SK하이닉스 주가가 어제 신고가 기준으로 보자면 98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혹시 액면 분할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SK하이닉스 액면 분할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고 계실까요? 제가 사실 작년 말부터 그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최태원 회장님 성격상 100만 원 넘어가면 액면 분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밸류에이션 상승 폭이 사실 주가보다 더 높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하고 주가의 어떤 상승 속도가 어느 정도 맞아지는 순간이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어 갖고 그게 저는 100만 원을 봤는데 올해 지금 밸류에이션 상향 목표치가 수익률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을 지금 저는 한 100조 원 정도 생각했는데 지금 140조 원에서 150조 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100만 원보다는 아마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한 40만 원 정도는 가야 그래야 액면 분할이 나오지 않을까.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주가가 이제 계속 상승폭보다는 약간 횡보 쪽으로 갈 때 그럴 때 이제 사실 액면 분할이 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시장 유동성도 좀 타이트할 때요. 근데 지금 시장 유동성이 전혀 타이트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조금 더 높게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까지 질문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그리고 또 어제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줬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대법원의 아이파 그러니까 비상경제 권한법에 의거한 관세 부과는 불법이다, 위법이다라고 제동을 걸면서 소비재 업종 영향에도 시장에 큰 관심이 쏠렸는데요. 일단 뷰티 관련 업종에 미친 영향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제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했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안도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식품과 자동차, 반도체까지 모두 상승세에 동참했고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 행진도 이어졌는데요. 다만 어제 함께 올랐던 뷰티 섹터는 전망이 좀 달라서 투자 전략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관세 무효화 수혜를 받던 대장주들 마감 현황부터 보시면 삼성전자는 2.53% 올랐고요. 또 현대차도 2.74%, 반도체는 특히 대신증권의 목표가 27만 원 리포트로 상승세가 쭉 이어질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 7%로 급등한 식품 대장주인 삼양식품도 최근 모두 목표가가 꾸준히 상향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뷰티 섹터도 올랐습니다. APR이 3% 넘게 올랐고 실리콘트, 아모레퍼시픽까지 모두 빨간불로 마감. 그동안 K뷰티를 짓눌렀던 관세 폭탄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안도와 함께 관세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리면서 미국 매출 비중이 높은 이 새 기업들의 막대한 현금 유입이라는 일회성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건데요. APR은 실제 전체 매출의 87%가 해외에서 나오는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47%가 미국 시장입니다. 4분기 미국 매출만 2,500억이 넘는데요. 아모레퍼시픽 역시 해외 매출 중 미국 비출이 15.7%로 가장 높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률은 그동안 부진했지만 실질적인 관세 영향은 우려보다는 제한적인 만큼 화장품 섹터에 다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앞서 보셨던 것과는 다른 의견도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가격 경쟁력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중첩되어서 20%가 넘는 고율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괄 15% 체제로 바뀌면 중국의 생산 기반을 둔 미국 브랜드들의 관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즉 K-뷰티와 가격 경쟁하는 저가 브랜드의 가격 경쟁력이 살아나면서 우리 기업들이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K-뷰티의 독주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죠. 결국 지금의 K-뷰티는 예측 불가능성과 싸움에 들어섰습니다. 단기적인 환급 이슈보다는 관세 리스크를 상시 변수로 두고 북미 시장의 판을 어떻게 다시 짤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요. 가성비를 넘어서 브랜드 파워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종목에 주목하라는 KB증권의 조언도 있습니다. 뷰티주에 대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혜수였습니다. 네,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뷰티주 전략,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셨는데요. 사실 화장품뿐만 아니라 소비재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죠. 특히 가전과 의류, 동남아 관세가 사실상 내려갔기 때문에 현재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올라갔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음식료 화장품은 아무래도 앞서 체크를 해봤던 환급과 관련된 이슈가 주가에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궁금한 건 이 관세 이슈 단기적인 이벤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제는 계산기를 다르게 두드려서 실적 개선까지 좀 엮어볼 수 있는 이슈인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사실 단기적 이슈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모멘텀? 예. 네. 왜냐하면 뭐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게 사실 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지 마라가 아니라 관세를 부과하되 법에 맞춰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보면은 이제 상호 관세 말고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관세 환급에 대한 언급도 사실 부재합니다. 근데 사실 관세 환급 문제도 우리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최소한 소송까지 가면은 4, 5년 이상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받아내는 것도 사실 미국 수입업체들이 받아내는 거지 국내 업체들이 받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좀 보고 있는 관점이 조금 뭔가 좀 대법원의 해석을 조금 저는 너무 좀 저희가 오버해서 보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가 무효화됐으니까 지금 이제 관세가 다 제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처음엔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가 지금 15%로 다시 올렸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관세율도 다시 15%로 뭐 저희야 원래 15%였으니까 정상화됐고, 그 다음에 환급 이슈도 사실 쉽지가 않을 걸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두 개적인 측면을 본다면 뭐 단기적 이벤트가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재주라든지 화장품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지금 상대적으로 얘기한 게 중국이라든지 뭐 브라질, 캐나다,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이제 국가들의 관세가 30에서 뭐 50%까지 있었는데 이게 다 15%로 지금 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관세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 무역 확장법이라든지 무역법, 그다음에 관세법을 통해 갖고 다시 지금 150일 안에 재조정을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또 일시적일 수밖에 없을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 대법원 판결 이전에 전반적인 실효 관세율을 거의 16% 정도에서 14% 정도 낮춰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 14%는 충분히 잡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번에 결국은 소비재들 쪽에 온 혜택은 좀 단기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저는 만약에 지금 15%로 다 일괄적인 지금 관세가 간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뭐 일본이든 EU든 그다음에 영국이든 그다음에 대만이든 다 15%라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IT라든지 기술적인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같은 관세율이라면은 저희가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소비재 쪽보다는 당장은 기술과 관련돼 있는 업종들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세 이슈, 소비재주에 미칠 영향 짚어주셨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시각으로 24일에 또 연설에 나선다고 합니다. 아마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언급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이슈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한 가지 추가로 함께 확인해 보면 3차 상법 개정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법사 소위를 통과했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다만 주가 차원에서 보자면 이 상법 개정 수혜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면서 그동안 강했던 증권, 은행주들은 어제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지주사나 보험주들은 좀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 반응이 엇갈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하게 순환매로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순환매로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은행주하고 사실 증권주는 이미 여러 호재가 같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배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융시장의 호황,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행 이제 금리를 계속 동결하다 보니까 은행주도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에서 계속 이미 호재가 반영됐고요. 증권주들도 보시면은 금융시장이 호황된 부분, 그다음에 토큰 증권의 제도적 편입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증권사들이 이제 장외 주식들이죠. 특히 이제 IPO 관련된 주식들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갖고 지분법 평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미래세 같은 경우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다던가 아니면 다른 회사들 뭐 필요사 AI 같은 이런 장외 주식도 많이 투자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들이 사실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저희가 PBR을 좀 많이 보거든요. 이제 PBR 같은 경우가 3.2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예, 그만큼 지금 충분히 올라가 있다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근데 반면에 지주사하고 보험주 같은 경우는 사실 상법 개정에만 사실 상승 모멘텀이 없거든요. 이것밖에. 그래서 1차가 지금 지난해 7월 22일, 그다음에 2차가 8월 25일 이때는 되게 강한 그런 상승 모멘텀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한 5, 6개월 이상 충분히 지금 조정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보험사하고 지주사들이 그동안 이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순환매 입장에서 들어온다. 예를 들자면은 사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PBR 아직도 0.5배입니다. 그때 잠깐 올라오고 지금 말았던 거거든요. 아직도 한 배 미만이네요. 네, 그렇다 보면은 보험사하고 지주사들은 다시 한번 PBR이 제가 보기에는 한 2배 이상은 올라와야 되는 수준까지는 한 번 더 주가 상승을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 갖고 업종 내에서도 다른 것보다 PBR을 좀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호재가 그만큼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PBR을 갖고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PBR 1배 미만짜리들 관련돼 있는 괜찮은 지주사라든지 보험주들은 계속 담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항상 이런 이슈가 있으면 이벤트를 소화하고 나면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미 PBR 기준으로 많이 오른 증권과 은행은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 걸까요? 저는 이제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다른 호재들이 있어요. 이쪽은 이제 상법 개정만 저희가 계속 봤을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만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증권주 같은 경우 예를 든다면은 올해 금융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30% 이상을 더 높게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미래셋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추정 PER도 23배까지 올라 있기 때문에 사실 다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증권들 뭐 아까 뭐 말씀하셨던 부국증권이라든지 이런 일반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 30% 영업이익에 대한 추정치가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반영을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계속 동결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정리가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관련돼 갖고 많이 또 이쪽 자본 잉여금으로 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까지 본다면은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 하지만은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력은 제가 봤을 때 10에서 한 15% 정도 이 정도 여력만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3차 상법 개정안 수혜주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지만 사실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약간은 좀 눌리니까 이제는 MLCC,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이 MLCC 관련주들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포스트 디램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디램처럼 MLCC도 이제 본격적인 가격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거란 전망들이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아직도 좀 주목을 해도 되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조금 더 주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MLCC 같은 경우에는 사실 IT 기기의 필수적인 전력 조절 장치거든요. 굉장히 작더라고요. 예, 아주 작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 갖고 사실 전력량을 컨트롤을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 세계 무라타가 이제 글로벌 1위 업체고요. 삼성전기가 글로벌 2위 업체입니다. 사실 두 개 업체가 전 세계를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올해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9천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 2026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한 3천억까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른 게 아니라 공급량도 늘겠지만은 가격 상승률도 또 그만큼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이제 올해 한 30-4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미 삼성전기가 뭐 한 일주일 사이에 너무 지금 급하게 올라갔고 추정 PER이 32배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저 이제 삼성전기보다는 삼성전기 쪽에 이제 저희가 부품을 대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대주전자재료 같이 이형 필름이라든지 전자재료를 대주고 있는 소부장 쪽으로 조금 더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MLCC 관련주 안에서도 순환매 관점에서 시야를 넓혀서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TV는 도약하는 한국 증시와 투자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